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구장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중간고사를 저번 주에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8장 감가상각 및 제거까지 해서 커버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즉 동영상 강의가 아니고 일반 우리 대면 강의를 했었을 때 제가 구장의 무형자산을 수업을 거의 커버를 못했었거든요. 뒤에 중요한 부분도 많고 시간도 부족해서. 근데 이번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무형자산을 한 번은 어떤 개정 과목이 있는가만 좀 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장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네요. 중급회계 강의하면서 무형자산을 이렇게 제대로 강의하는 건 처음이네요. 자, 일단 무형자산이 무엇이 무형자산인가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당연히 이제 종류도 여러분들 종류 항상 여전히 똑같이 얘기하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이 이런 우리 재무제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 활동이. 그러면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이냐. sounds like 영업 활동에 가깝겠죠. 그렇죠? 이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일단 개정강을 좀 볼까요? 왜 영업 활동인지. 무형자산 일단은 자산이긴 자산인데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없고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영업 활동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개발비 즉 뭐 용어에서 이미 지금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개발하는 거나 이렇게 관련된 거는 실제 우리가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도 영업 활동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즉 우리 기업 내부에서 내부의 내부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또한 이 영업 활동과 관련된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계정과목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영업활동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업권.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영업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를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게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오랫동안 장사하게 되면, 뭐, 나름, 인지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고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 가게가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할 때 우리가 자리세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죠. 아니면 권리금인가요? 자리세가 아니고 권리금이거든요. 권리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 이사 가기 전에 가게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었건 떠나면 그뿐인데 그 떠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객이나 이런 분에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 되었다. 그리고 고객이 여기에 이런 장사를 한다, 이런 곳이 있다라는 어떤 마케팅 활동이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사한 겁니다. 그 권리금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영업권이라 되는 거죠. 실제 이 권리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닌데 영업권도 마찬가지고요. 영업권은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 자리세랑 연결된다고 자리세의 느낌이라 한다면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떤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인수를 했었을 때 let's say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 봤었을 때 얘 가치는 10억이에요, 10억. 재무제표 봤었을 때, 즉,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을 때, 요 가치는 사실은 10억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10억짜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면, 네, 우리 이 회사가 지금, 이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 금액이고, 이 금액에서 부채를 갖게 되면 남는 돈이 자본이잖아요, 그죠? 요게 순수한 B의 장부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장부. 즉, 이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0억인데 내가 돈을 얼마나 줬냐면 15억을 준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장부상으로는 10억을 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5억을 더 받은 거죠, 그렇죠? 이 5억을 더 받은 이유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권리금에 해당되는 거겠죠. 즉, 재무상태표에 보여지지 않은 나름의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고객의 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쌓았던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객의 인지도라든가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고객 리스트겠죠, 그렇죠? 그 고객 리스트를 즉 단골 고객을 넘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같은 비즈니스면은 뭐 되겠지만 아니면 어쨌든 고객 리스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가치가 이 5억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거, 영업권. 그래서 자, 이 영업권도 지금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파는 입장이죠, 그렇죠? 기업을 사는 입장에서 A가 10억짜리 기업을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15억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 5억이 지금 B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개념부터 여러분들 좀 영업권이나 개발비나 들어보지 않았던 개정 과목이다 보니 제가 지금 이제 목차에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무형자산 정의, 이거는 유형자산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의, 특성, 유형자산의 지도원가, 무형자산의 지도원가, 종류, 인식, 얼마로 측정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형자산에도 감가상각비가 있듯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처분하는 경우. 거래 형식은 유형자산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차이점이 뭔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무형자산 분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을 보게 되면 식별 가능 무형자산, 영업권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다 떠나가지고 한번 종류를 좀 볼까요?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훈련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인데요. 그렇죠. 같은 항목인데 어쨌든 지출된 항목인데 요런 항목 우리는 이미 지금 어떻게 알고 있다? 비용으로 광고비나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뭐 개발비 요런 거는 우리가 이미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서 이게 참 용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선 표현이겠죠, 그렇죠? 요거는 내부에서 쓰는 거죠. 내부에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주고 그런 걸 가져왔을 경우와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돈 써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랑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를 볼게요. 지금 산업재산권, 라이선스나 프랜차이즈나 저작권. 여러분들 일단 아는 이 프랜차이즈를 좀 볼게요. 프랜차이즈는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잖아요. 요거 외부 구입인 거죠. 돈을 준 거죠. 돈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얘네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다 쓰여진 거죠. 그렇죠? 내부 활동을 위해서. 차이점은 창출이돼서 뭔가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업 내부에 자체적으로 내부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얘들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거란 거죠. 그랬었을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고 돈을 주지 않고 내부에 그냥 쓰여진 경우 내부에 돈을 쓰면서 나름의 어떤 무형자산이 만들어진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조금 하나 더 연구비와 경상개발비가 있는데 조금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죠? 경상개발비는 비용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개발비라는 항목도 볼 거예요. 이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에요. 같은 내부 창출된 그러니까 내부에 우리가 광고비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무형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브랜드가 기업 브랜드죠, 그렇죠?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좋은 감각이 되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식이 될 것이고 지금 뭐다? 이 브랜드라는 것은 광고비를 씀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죠, 그렇죠?
그런 항목, 물론 브랜드라고 우리가 무형자산 있는 건 아닌데, 광고비 자체가 쓰여져서 쓰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내부 창출 위해서 쓰여진 거. 이런 그런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권이 있어. 그렇죠?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업결합. 요거 자체가 이거는 뭐다? 사업이 진짜 그대로 결합된 거죠. A하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결합했다. 뭐 이게 인수가 될 것이 인수는 거고 인수합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부 창출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경영 노하우나 고객 중성도, 시장 점유율 요게 지금 이게 나중에 내부에서 기업이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객 충성도, 시장 점유율이 그 기업의 내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산이 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다는 거죠. 뭐로 그냥 똑같은 맥락입니다. 돈을 주고 샀었을 때 10억짜리 기업을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15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5억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영업권이라 부르는 거고 사업 이때 A하고 B라는 회사가 있었을 때 A가 B를 인수함으로써 지금 발생된 거죠. 요 사업 결합으로 인한 돈을 사업 결합으로 인한 영업권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A가 B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실제 B의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지급되는 금액 이 5억을 우리가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 외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고객 충성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고객 충성도가. 이 고객 충성도는 당연히 우리 물건에 대해서 로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 물건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구입을 하는 고객들. 이게 미래 경제 효익을 낳는 거, 즉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제가 공부했었을 때는 이런 구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이건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는 결국은 뭐, 돈으로 지불된 무형자산의 경우만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형자산 정의를 볼게요. 형태가 없죠, 그렇죠? 없으나 자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기서 근데 식별 가능이라는 용어가 무형자산에는 항상 식별 가능이라는 용어가 따라와요. 무슨 말이다? 다른 자산과 분리할 수 있다. 식별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다. 즉 다른 자산과 분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이 가능해. 항상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는 거는 첫째 번째 룰이 뭐다?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려면 우리 자산 같은 경우에 자산 인식하는 요건이 무엇이었어요? 미래 경제적 경제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금액이 측정 가능해야 되죠. 부채는 무엇이었어요? 미래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었죠?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이 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 처분 가능이 될 것이고 그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할 때는 식별 가능. 왜? 식별 가능하지 않는 무형자산도 꽤 많기 때문에. 자, 식별 가능에서 오게 되면 분리해서 매각적 매각.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자산이니까 미래의 경제 효익을 낳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통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자산의 정의에 여러분들 부합되는 거 아시겠죠? 내 통제가 있고 미래 경제 효익을 낳을 수 있고 이제 하나 더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무형자산에서. 자원 통제라는 것은 경제적 효익을 확보, 제3자가 접근 제한을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내 거라는 거죠. 이 자원은 내 통제가 있다는 거죠. 언더 컨트롤이라는 거죠. 법적 권리에 대한 통제권 확보, 내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 봤었을 때 결국 키워드는 뭐다?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숙련된 종업원, 종업원의 기술,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무형자산이 안 된다는 거죠. 고객 충성도, 고정 고객 시장 점유율, 통제가 안 되죠. 무형자산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왜? 충성도가 미래 경제 효익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왜? 무형자산의 정의인 우리 자산의 정의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자산 정의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별로 중요하다고 인지를 못했던 이 자산의 정의 사건이 일어났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낳을 수 있는 또 신뢰성 있게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 더 물론 자산에 썼을 때 이 자원의 통제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요 있었어요. 내 통제하에 이제 키워드를 작게 봤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었고 효익을 낳아야 됐고 내 통제하에 있다. 이게 아마 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여전히 자산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영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다? 얘네들이 다른 거랑 같이 합해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측정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겠다. 즉 그 말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를 수 있는 거. 임차권리금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차권리금 뭐죠? 임차, 임차. 권리죠, 권리. 임차.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른 게 임대하고, 임대? 내가 어떤 건물을 빌렸어요. 저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그쵸?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를 한 거죠. 이 임차 권리금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새로 들어왔던 사람한테 받는 보증금 여러분들 아시죠? 보증금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임차인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금, 임차 권리금. 또 하나는 여러분들 라이선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자, 라이선스. 여러분들 카카오, 문의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 문의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라인 프렌즈 같은 캐릭터 같은 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허가권.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이 프랜차이즈 가지고 있는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작권은 내가 음악이든 책이든 그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상호권. 요거 다 합해서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 합니다. 탄소 배출권. 이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자, 이거 지금 2009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꽤 많이 봤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기업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캐파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캐파를 초과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것만큼만 배출해야 돼. 근데 상황에 따라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배출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덜 배출할 수 있겠죠. 덜 배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내서 팔 수가 있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탄소 배출권 한도가 다 되었고 추가로 지금 더 배출을 해야 된다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와야 되죠. 다른 기업 측에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탄소 배출권. 시설 이용권. 사용 수익을 기부한다. 요 사용 수익 기부 자산도 제가 2009년도에 새만금 지금의 우리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나름 거기에 테마공원이나 좀 가보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들고 온 고객을 봤었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회계사한테 왔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새만금의 이러한 유락시설과 함께 그 다음 그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 관련된 그거를 전체 아우러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지역 주민한테도 이롭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치단체도 이로운 그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이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였었는데, 자, 이 시설 이용권은 뭐냐면 시설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거다?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래요. 기부 자산. 무슨 말이냐면 새만금이 정부 소유 토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지가 내 땅은 아니고 이게 정부 소유 토지에다가 테마공원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한 시설을, 예를 들면 요즘 9호선을 생각해 볼게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진행하는데 민간 기업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들어맞지 않겠다. 다시 예를 바꿀게요. 새만금을 다시 해갈게요. 그래서 새만금에 지금 생태공원이나 아마 테마파크나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새만금 땅은 누구 거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게 국가 땅이라고 볼게요. 근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새만금은 그렇게 뒀다가 어떤 개인이 아니면은 단체가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개발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너네들이 원하는 생태공원이나 아니면은 뭐 테마공원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지어줄게. 짓고 나서 그 지은 거를 어떻게 국가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기부가 되겠죠.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기부는 뭐다? 남존이 마시겠다, 그치? 근데 뭐라 해야 그 대신 우리가 기부할 테니까 요 기부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0년, 50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거를 시설 이용권이라는 거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시설 사업자에게 무상 사용권을 일정 기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시설 이용권을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파 이용권, 공유 수면 이용권, 어업권, 광업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다른 종류 시설 이용권이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교재 39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공시설에다가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이 시설을 정부에 기부를 하면서 시설 그 사업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기간을 달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50년. 그러면 사실 이제 그때 새만금 그쪽에서도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 금액이 이 금액이면은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회수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런 계획 이 정도 되게 되면 브레이크 이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년만 브레이크 이븐 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용은 사용할수록 전부 다 내주면 돈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부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까? 아니죠. 회수되는 기간만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이라게 되면은 자 처음에는 돈이 계속 들어갔죠. 계속 들어가다가 자 시술되거나 브레이크 이븐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상승 이런 식의 이익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기업이 그냥 기부하겠습니까, 맞죠? 종류를 설명하는데도 꽤 많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뭐 회계 프로그램이든 저는 전공이 회계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이든 감사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기업마다 그 그룹웨어라고 따로 있어요. 그룹웨어는 뭐냐면 전 직원들이 그런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수시로 뭐 카톡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서류가 이제 결제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뜨고 결제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결제가 됐다고 이런 식의 지금 무슨 말이다. 예전에 우리가 사람이 직접 결제 서류를 들고 대리든 과장이든 찾아가가지고 결제를 받고 이런 식을 했다면 그 모든 작업을 전산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워크플로우 관련된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룹웨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 가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그런 그룹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결제 받겠다고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결제 서류를 작성하고 이거를 누구한테만 결제를 올리면 되는 거야. 그룹웨어에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자료를 받겠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결제를 하고 클릭만 딱 해주게 되면은 결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는 이제 일단 그리고 그거를 그룹웨어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컴퓨터 소프트에 해당되는 거겠죠. 실제 지금 제가 지금 무형자산 종류를 얘기했는데 형태가 있다 없다? 형태 없죠? 없죠? 없으나 자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은 처음 들어봤을 것 같고 시설 이용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작권은 들어봤을 거고 들어봤을 것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못 하셨을 텐데 뭘 생각하시면 된다?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웹사이트 당연히 이것도 무형자산 들어간 거죠. 성격에 따른 무형자산이라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만 볼게요. 2001년 10월 30일 현재 총 개정 문장에 포함된 항목이에요. 저작권이 있고 기업 이미지, 재고용, 광고비,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품권 두두두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산동주가 2001년 10월 30일에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어야 될 금액이에요. 무형자산. 저작권, 무형자산 포함이 되죠. 그렇죠? 광고비, 내부 창출, 이거는 비용이죠. 사찰 발행 자금, 아니죠. 그렇죠? 상품권, 맞죠? 상품권, 무형자산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이거는 지불한 거죠. 특허권 등록비, 특허권 등록비 포함되나요? 특허권 등록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허를 내려가 되면 관련된 유형자산도 우리가 뭐 건물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특허권 안에 포함이 되겠죠. 교육비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사업 결합시입니다. 그렇죠. 사업 결합원가가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24만 5천원. 요건 무형자산이죠. 사업결합 시 사업결합 원가가 피해 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자, 순자산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중 어떻게 초과하는 금액. 자, 이게 약간, 이게 두 센텐스가 지금 하나의 내용인데, 뭐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식별 가능한 순자산이, 레스 아까 우리가 얼마를 했죠? 10억이라 했나요? 오케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중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한다는 말은 취득한 사람이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 15억을 주고 산 거예요. 지금 취득한 사람이. 그러면 취득자 같은 경우에 지분이 15억인데 순자산은 10억이죠. 그 초과하는 금액 얼마다? 5억. 이게 뭐라 해당된댔어요? 영업권에 해당되는 거죠. 24만 5천원. 그래서 무형자산을 기록되는 금액은 34만원 되겠죠. 인식. 요거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어떻게? 일단은 정의를 충족을 해야 되고 무형자산이 뭔가 우리 세 개 있었죠? 식별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 효율 유입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통제를 하고 있었죠. 일단 자산의 정의가 일단은 무형자산의 정의에 포함되는 거고 인식이 되려면은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금액이 항상 똑같아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정의를 일단은 알고 그 다음에 자산을 인식하는 요건을 알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도 이건 자산의 인식 요건과 여러분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 한보다 식별 가능한 게 다른 자산과 차이점이죠. 다른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요 두 개가 자산이었는데 무형자산은 뭐다? 그래서 따로 내가 팔 수 있어?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고의 추가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림 9-1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지금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정의에서 지금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미래 효율 유입이 있다? Yes. 자산 정의를 충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인식 조건이죠.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다시 얘기할게요.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록이 되려면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 되는 있어요.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더 미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산. 그랬었을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런 항목이죠. 아니면은 비용.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건데, 유형자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유형자산 어떻게, 취득원가 어떻게 결정됐죠? 큰 맥락에서 내가 지급한 대가에다가 관련된 부대 비용 포함시킨 게 취득원가였었죠. 뭐 무형자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볼게요. 구입 가격입니다. 지금 이 구입 가격에다가 관련 원가를 포함시킨 게 취득 원가예요. 두 개로.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게 되면, 글쎄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실수를 하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취득원가의 큰 맥락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처음에 조금 공부해 놓은 게 힘든데 처음에 공부를 좀 해놓게 되면 그 공부해 놓은 게다가 계속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억도 오래 남고 그런 논리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잘 까먹진 않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유형자산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자산 우리가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했었어요? 크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구입가격에다 어떻게 관련 부대 원가였었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경우 뭐냐면 이 구입가격에 들어가는 항목을 보는 거죠. 송장 가격. 요게 지금 물건이 얼마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인보이스 얘기하는 거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빼주는 거 당연히 유형자산에도 있었었죠. 그렇죠? 취득 부대 비용 당연히 포함시켰죠. 유형자산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게 되면 뒤에 가서는 굳이 읽어보면 되는 상황이죠. 직접 관련 원가입니다.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했었었죠.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토지를 구입을 했었었는데 원래 그 토지에다가 내가 뭘 짓겠다 새로운 걸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안에 지금 뭐 그 위에 호르몬 뭐 초가집이 좀 있대요. 이때 그러면 원래 토지 주인이 그 초가집 없애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초가집을 없앴다. 그런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내가 토지를 내가 원하는 목적, 즉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불된 거 뭐로? 그 토지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직접 관련 항목은 종업원 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료 요런 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 방법별 취득 원가 이거는 자 똑같은 건데 현금 당연히 대가죠. 그렇죠? 만약에 증권이 나면은 공정가치 우리 주식으로 그때 우리 했었을 때 공정가치였었죠. 대금 지급 기간이 장기다. 뭐로 해야 되죠? 현재 가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괄 치르겠어요. 이용자산 어떻게 했었죠? 공정가치에다가 우리가 비례 배분했죠. 무상으로 받았어요. 이용자산 뭐였죠? 자산 수증 이익이었었죠.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 즉 이거는 무상으로 받은 것은 그 취득의 공정가치로서 자산 수증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용자산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 우리 했었죠. 그렇죠? 이것도 공정가치로서 우리가 교환을 했었죠. 만약에 불확실할 경우에는 취득자산 공정가치 받고 요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우리 방법별 취득원가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사면에서도 그렇고 향후 이제 환경 관련된 기업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저는 솔직히 이걸 사고 싶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사고 싶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위해서 제가 뭐 솔직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즈니스를 완벽히 뭐 공부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읽음하고도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 진짜. 요즘은 제가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 어쨌든 뭐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수업할 것도 너무 많고. 제가 19시간을 강의를 해요. 18시간인가? 매번 동영상 강의 찍어야 되고,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이제 그 강의, 하루 강의가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야 되잖아. 근데 알다시피 이게 내가 원하는 스피드로 이게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은 하루네요. 자, 그때 어쨌든 이제 탄소 배출권 다시 가서 탄소 배출권을 제가 그때 2009년도에 얘기 들었었죠. 사람들이 기업에서 그래서 뭘 살려고 하냐면 그거에 여러분들한테 좀 아쉬운 거는 요 비즈니스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워킹하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뭘 살려고 하냐면 탄소 배출로 관련돼 가지고 탄소 배출권도 있으면 되는데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은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가 우리는 이게 탄소 배출권이 있다. 즉 근데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이 정도 탄소를 커버할 수 있는 산소가 있다. 산소로서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이 미케니즘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뭘 살려고 할까요? 산소를 우리는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산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산의 나무가 지금 그 산의 나무와 뭐 그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산을 하나 사야 되나 하나 사놓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이 탄소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이제 산을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산을 물론 지가가 올라서 지가가 오를 일이 별로 있을까요, 산이? 이러한 탄소 관련된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산이라는 게 상당히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산을 하나 나중에 제가 사고 싶은데 살 수 있을까요? 산 사면 돈 돼. 그래서 선산에 있는 분들은 절대 파면 안 돼. 요렇게 기업하고 맞바꾸면 되는 거거든. 여러 개 올 때까지. 괴산에 지금 우리 학교에 계산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괴산군청에서 좀 약간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일을 하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선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가 자주 오더라는 거지. 팔아라고. 근데 원래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안 들어오기,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약간 밀접하게 있으면은 왜 산을 팔아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안 팔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는 어떻게 야 잘됐다 이거 팔기도 힘든데 팔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가만히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마음대로 팔면 안 되고. 자, 일단 볼게요. 정부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에 따라서 탄소 배출 업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죠. 탄소 국제협약, 환경협약, 발음이 안 되나? 협약. 탄소 배출 업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얘기했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규제 방식에 따라서 허가 기간 동안 배출 총량을 파악해서 부여된 배출권 이내 탄소를 배출. 무슨 말이다 일단? 자기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는 어떻게? 그 외는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러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할 것이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 어떻게? 잔여 탄소 배출권을 타 업체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아까 제가 한 내용이죠. 그렇죠? 노후된 생산시설로 인해서
상당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를 기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2005년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탄소 배출 기준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에 탄소 배출권을 40만원 구입했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죠, 그렇죠? 취득 시점은 40만원 했으니까 항목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여러분들 무형자산,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따끈따끈 아니죠. 이거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이게 좀 약간 핫 이슈였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핫 이슈죠. 그래서 산을 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교환이죠, 그쵸?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교환, 실질 교환, 비실질 기억나시나요? 실질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 인식됐죠. 비실질 같은 경우는 손익이 인식 안 됐죠. 경제 실질이 있냐 없냐, 비실질 아니고 2006년 1월 2일 토지와 교환으로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토지와 교환으로 토지 나가고 특허권 들었다, 그쵸? 토지 지도원가가 10만원이고 2006년 1월 1일 공정가치가 15만원이었어요. 원래 장부가액은 10만원이고 공정가치 우리가 페어밸류라거든요. 15만원이에요. 맹호즈는 동특허권을 얼마 주고 샀다? 16만원 주고 샀다는 거죠. 16만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맹호주 특허권이 15만원짜리 들어오나요, 지금? 맹호주는 동특허권을 장부 금액으로 기록했네요, 그죠? 고성주가 2006년 1월 1일 특허권을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해래요. 2006년 1월 2일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 누구랑 거래한다? 고성하고 맹호랑 거래하죠. 맹호랑 거래하고 있는데 고성이 지금 맹호의 특허권을 지금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성이 특허권 얼마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야. 그 얼마를 지불했냐의 개념이 지금 공정가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거랑 헷갈릴 수 있죠. 16만원, 15만원. 순간 저도 응? 했었습니다. 10만원? 그런데 뭐다 지금? 교환이죠. 교환은 우리가 어떤 금액으로? 공정가치 금액으로 기록을 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특허권 15만원 공정가치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장부가의 취득원가 얼마였었어요? 10만원이고 토지 처분이익 5만원 되죠, 지금. 왜냐면 토지를 주고 뭘 받았다? 특허권을 받은 거죠. 교환일 경우에는 뭘? 공정가치로 우리가 기록한댔죠, 그죠?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다? 15만원짜리라는 거죠. 토지의 공정가치가. 비록 특허권은 지금 특허권을 파는 맹호주가 16만원으로 기록해놓은들 우리가 지급하는 대가는 얼마다? 15만원짜리 토지라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로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사업결합. 사실 이게 사업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흥미진진하면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M&A죠, 그죠? Merge and Acquisition M&A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나는 이쪽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왜? 이런 걸 한 건 하게 되면 파이가 크거든. 쪼잔하게 월급 몇 개 받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한 건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근데 여기 매일매일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경력이 노하우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니나 단가는 세죠. 자, 사업결합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다? 내가 기업을 사는 거야 지금. 기업을 사는 거야. 기업을 사는데 뭐다? 공정가치로 지금 사겠다는 거죠. 당연히 공정가치 주고 사겠죠. 여러분들 물건 사는데 공정가치 만원인데 5천 주고 살 수 있나요? 무슨 말이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 공정가치로서 당연히 취득하는 겁니다. 지금. 공정가치의 미래 경제 효율 유입이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 이런 걸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키워드는 공정가치로. 그리고 취득자는 취득일에 무형자산과 뭐다?
우리가 사업 결합했었을 때 영업권 인식했었죠. 영업권은 언제만 인식 가능하다? 사업 결합할 때만, 즉 우리 기업, 내가 지금 B라는 기업을, 이 B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B 기업에 이 회사를 파는 거야. 이 회사 장부 금액은, 장부 가치는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데, 그런데 실제 가치는 20만 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5만 원인보다 지금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장부 가치보다 초과되는 이 부분을. 그런데 이 회사가 영업권 5만 원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5만 원은 이 기업 내부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제 A가 B를 인수할 때, 그럼 A는 얼마 지불해야 돼요? 20만 원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장부가가 얼마야? 15만 원이죠. 이때 A가 영업권으로서 인식한다는 거.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영업권은 사업 결합 때만 인식되는 겁니다. 이 기업 내부에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나 코카콜라 보세요. 코카콜라. 여러분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재무상태표 있을 거죠. 그렇죠? 여기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거 봤나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본 적 없어가서 안 봤을 텐데 코카콜라의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나면 이게 순자산이죠. 요 순자산에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을 측정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 무형자산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게 자산하고 부채 뺀 순자산이 100억이야. 그럼 브랜드 가치 때문에 얼마 주고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얼마 주고 산다는 말이야. 100억에 땅밖에 사나요? 아니죠. 야, 금액 불러. 얼마든지 줄게. 이거죠. 코카콜라 정도면은. 렛세 이걸 1000억이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나는 금액은 900억이죠. 그쵸? 지금. 900억이나 이 코카콜라에서는 이 900억이 물론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나름 다른 여러 가지 뭐 고객 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고객 집중도, 노하우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부에서 형성된 이거는 아까 우리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식별이 가능해.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900억이 이게 지금 브랜드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랑 또 기업 내부의 노하우 있죠? 또 기업에 여러분들 뛰어난 인재가 있어 보세요. 그 인재에 대한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고객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고객 충성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형자산 인식하려면 뭐 이래요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영업권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지. 언제? 다른 회사가 인수할 때 사업결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퉁 쳐가지고 영업권을 한다는 거지. 여기 내부적으로는 인식이 식별이 안 돼서 못하다가 새로운 기업이 이제 결합할 때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서 처리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는가? 제가 이거 참 이거를 얼굴 안 보니 지금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업권이 조금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영업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영업권임을 안다. 그럼 우리 기업에도 어떻게? 당연히 영업권이 있지. 영업권이 있으나 우리 기업에서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금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치에서 차이나는 이 금액이 고객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기업 내부에서는. 그런데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너네 회사 살게. 야 얼마야? 1000억이죠. 그쵸? 야 장부는 100억이잖아. 알았어. 1000억 딱 주면서 1000억을 딱 주면서 이제 어떻게? 1000억 딱 주면서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영업권 900억을 다 인식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 회사에 있는 자산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부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자본도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결합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재무상태표 그냥 합한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합했는데 여기 영업권이 들어온 거죠. 900억만큼. 당연히 무형자산 공정가치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IFRS는 무형자산 인식 교육에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인식 후에 가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재평가했었죠. 공정가치로. 근데 또 어떻게? 아니야, 나는 싫어. 원가무용 할래. 즉 무슨 말이다? 매 연도마다 매 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지 않고 취득한 원가무용 그대로 가는 거였었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취득 시점에는 우리가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를 기록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뭐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겠죠. 누구는 원가 모형을, 누구는 재평가 모형을 한다는 겁니다.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산 재평가와 자산 손상이 있어요. 그때 이 10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은, 큰 맥락은 뭐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연말 때 원가 모형으로 아니면 재평가 모형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